현재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인구 구조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 중 그 중에서도 주축인 60년대생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사회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를 거쳐서 이 사람들이 퇴직할 때는 고령화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는 아마도 그 대중적인 첫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는 쓰나미 규모의 변화가 앞에 놓여 있는데요. 장수, 저성장, 기술 혁신, 인구 구조의 붕괴가 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변화의 시대를 살게 될까요? 그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대응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6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저희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그 전 대표셨고 또 현재 국내를 대표하는 은퇴 전문가이시죠. 그리고 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고문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경록 그 작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고문님 같은 경우도 이 60년대생에 해당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62년에 태어나서 올해 62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특별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책을 쓰시는 과정은 뭐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삶을 탐색하는 과정도 있었을 것도 같고 네. 또 그 동년배들이 또 느끼시는 것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을 좀 어찌 보면 60년대생 입장에서 이 책을 쓰신 뭐 이유랄까? 사연 같은 게 좀 궁금하거든요. 뭐 그렇게 고상한 목적은 아니고요. 작년에 아마 그 KBS의 시사직격이라고 했었죠. 그때 이제 60년대생이 온다가 방송됐는데요. 그때 이제 주된 내용들이 대부분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년대생이 그 재취업이라든지 은퇴 후의 어려움 그 하나로 조명하기에는 60년대생이라는 게 너무 그 범위가 넓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이제 총체적으로 좀 조명을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이제 첫 번째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0년대생이 온다 이거 해가지고 한번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책도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90년대생도 아니면서 왜 이 책을 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건 내가 60년대생이니까 한번 이 책을 써보자 해서 쓰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제목은 한 번밖에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썼습니다. 사실 김 고문님 같은 경우에는 데모테크가 온다, 인구구조가 투자의 지도를 바꾼다.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어떤 자산시장이라든가 어떤 기술, 또 사회적 변화들을 한번 모색을 하셨고 1인 1기, 벌거벗을 용기 이런 책들을 쓰시면서 개인이 이런 변화의 시대에 어떤 삶을 살고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색하셨던 것 같은데 이 책은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거시적인 얘기와 미시적인 얘기들이 좀 제가 읽어보니 같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정확하게 보셨고요. 제가 이제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 있을 때 그때 같이 이제 리서치도 하고 했는데요. 그때 좋은 자료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많이 안 쓰였던 것을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리서치 자료들을 조금 이렇게 보기 좋게 가공을 해서 이제 좀 출판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인구라는 측면, 인구를 중심으로 한 60년대생의 정체성, 이걸 한 파트에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60년대생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하는 이제 이런 꼭지로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좀 우리가 책 속으로 좀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앞부분에서 60년대생들이 그 타 방송국에서 했을 때 내용들이 좀 은퇴, 뭐 일자리, 이렇게 일부분에 포커스가 된 그 방송이어서 좀 60년대생들을 좀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60년대생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들이 걸어왔던 어떤 삶의 궤적이라든가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궤적을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60년대생들의 삶의 궤적을 먼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데이터를 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요.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 특징을 찾아봤는데 제일 이제 재미있는 데이터가 1960년이 1인당 GDP가 79달러였다는 것이고요. 아, 79달러. 지금이 이제 한 32,000달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년대생은 태어날 때 정말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후진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고도 성장 시기를 거친 다음에
이제 완연한 선진국이 되었을 때 이제 퇴직을 하게 된다는 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60년대생들의 아주 재미있는 특징인 것 같고요. 그거는 글로벌하게도 아마 이런 경험을 가진 세대가 없을 겁니다. 그 예. 굉장히 한 단기적인 거죠. 예, 어찌 자기 보면. 한 삶 내에서 예. 후진국과 그 다음에 중진국과 선진국을 모두 이렇게 예. 경험한 세대가 없었을 거고요. 그게 저는 60년대생들이 아주 귀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한 860만 명 됩니다. 예. 숫자 면에서는 엄청난 이제 파워인 거죠. 남한 인구가 예. 한 5천만 명 좀 그렇죠. 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응집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세대가 숫자가 860만 명이나 된다. 이것은 어떤 다른 세대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파워를 들고 있다는 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50년대생이나 그전 세대하고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세대 같은 경우 81년부터 졸업정원제 실시해서 정원이 예. 30%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 세대에 비해서 대학생 숫자가 물론 지금 비해서는 훨씬 적지만은 언제 한 단계 점프를 한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 고학력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60년대생은 다른 그 이전 세대하고는 좀 다른 어떤 독특한 그런 세대였고요. 인구 면에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튀니지하고 이런 데서 왜 소위 말해 젊은 사람들의 오렌지 혁명이라고 하고 이런 게 일어났겠느냐는 것이죠. 그게 20대 후반 정도의 인구들이 가장 많을 때 혁명이나 사회적 변화가 가장 크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은 60년대생, 소위 말해 80학번대들이 우리가 87년, 88년 예. 이렇게 본다면은 그 친구들이 대략 20대 중반 이 정도 예. 세대였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그때 20대 중하번의 숫자가 가장 많을 때 민주화 혁명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루어낸 것이죠. 그게 이제 60년대생의 좀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공통된 경험이 잘 나갔죠, 이제. 그래서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임금 상승률이 매해 20%씩 그쵸. 오르니까 소득도 뭐 많아지고 그래서 좋았는데 이제 97년, 8년 가면은 외환위기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60년대생들이 경험한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또 경험을 한 예, 거죠. 예, 이 그분들이. 사건들로부터 이제 60년대생들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다사다난했던 그 대한민국 현대사의 엄청난 이벤트들을 경험한 세대가 또 이제 퇴직을 맞이하면서 이제 네. 은퇴라는 것에 딱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분들의 이제 어떤 고민도 있을 것이고 또 이분들이 또 우리나라의 어떤 하나의 시니어층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이나 변화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60년대생이 온다 이런 이제 책을 쓴다고 했을 때 한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뭐 예를 들어 그 부자 세대 이야기를 쓰는 건가요? 부자 세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 똑같은 60년대생들은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보기도 했고요. 40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60년대생은 예. 가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게 대부분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 군대 영어로 하면 갈참. 예, 뭐 예. 근데 갈참인 것이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왜 60년대생이 온다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에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19%였습니다. 네, 19%요. 예, 이게 20%가 이제 되면은 초고령 사회인데요. 예. 아마 올해 내지는 내년쯤 되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60년대생의 이제 나이를 잠깐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올해 나이 같으면은 60년생이 이제 63세입니다. 예. 53세에서 63세 이렇게 딱 걸쳐서 860만 명이 있습니다. 야. 자, 10년 지나면은 63세에서 73세에 걸쳐 있습니다. 또 10년이 더 지나서 20년이 지나면은 73세에서 83세에 걸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860만 명이라는 인구가 뭐 나중에 가서 한 10%씩 줄어들긴 하겠지만요. 앞으로 20년 동안에 초고령 사회에 해당되는 그 인구의 중심축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20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앵글을 이제 미래로 돌아봤을 때는 결국 이 초고령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가느냐, 그 모습을 쉐이핑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60년대생들이라는 것일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도전 과제가 오게 된 것이죠. 저출산과 더불어서 초고령 사회가 오게 되는데 이 도전 과제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예를 들어 세대 간 컨플릭트를 계속 일으킬 것인지, 내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예. 아니면은 세대 간 상생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60년대생들이 상당 부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60년대생들이 미래로 보았을 때, 앵글을 미래로 돌렸을 때는 초고령 사회의 주역으로서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0년대생이 온다는 좀 표현을 썼고요. 아. 예.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좀 항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이제 아무래도 돈, 그 자산 관리가 좀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은 그 데모테크가 온다라는 책에서도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혁신과 고령화를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항상 많이 하셨잖아요. 또 네. 자산 관리 관점에서도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먼저 이 고령화와 기술혁신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배경적으로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우리가 은퇴 알겠습니다. 준비하는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갑자기 기술 혁신이 와가지고 예.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전부터 이제 인구 구조, 고령화 이런 것들을 데모그래픽이라고 예. 그러고 이제 기술을 테크놀로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데모테크라는 말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말을 만들고 나서 제가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고령 사회와 기술 혁신이 과연 만나는 그 시장이 확산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제 누군가 그래도 또 저명한 사람이 좀 백업을 해줘야 되니까요. 예. 이제 곰곰이 보던 중에 제가 2018년,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발견한 것은 한 2년 전인데요. 2018년에 EC, 유로피언 커미션, 유럽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앞으로의 유망한 산업이 무슨 산업이냐면은 예를 들어 뭐 스마트홈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데모그래픽과 테크놀로지가 만나는 곳에서 생겨나는 산업이란 말을 썼어요. 예. 그래서 야 정말 나하고 똑같은 말을 썼구나 하고 이제 조금 자신감을 가졌고요. 올 초에 그 마틴 울프라고 파이낸셜 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칼럼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할 두 가지 요소는 데모그래피와 테크놀로지다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앞으로는 데모그래픽과 테크놀로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회의 흐름을 상당 부분 결정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뭐 종목의 어떤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예. 트렌드를 보고 투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 소위 말하는 테마 ETF 이런 것들인데요. 바로 이 데모그래픽하고 테크놀로지 이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데모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앞으로 최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0년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계속 인구 문제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AI 이런 걸로 대변되는데 아마 앞으로의 사회 변화를 정말 이 두 흐름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흐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두 큰 흐름이 만나는 곳에서 어떤 산업이 만들어질 것인가 그거 제가 이제 데모테크가 온다는 책을 썼을 때 앞으로 유망할 거라고 했던 것들이 바이오 ETF, 디지털 헬스케어, 그 다음에 AI 로봇 뭐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뭐 여전히 앞으로도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저희 투자연금TV 투자살롱을 통해서 많은 이제 그 연금 자산 운용, 노후 자산 운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다시 한번 여기서 노후 자산을 축적하는 단계, 운용해 나가는 단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산 관리할 때 이제 축적과 인출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축적의 단계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젊기 때문에 충분하게 위험 자산을 가져도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대략 한 DC형에서 주식의 비중이 50에서 55% 정도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대략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DB형 제외하고 예. DC하고 IRP 정도 같은 그거도 한 10%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입니다. 예. 10에서 13%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도 예금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축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축적할 때 무슨 자산을 초이스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산을 어디에 둘 것인가? 예. 자본에 둘 것인가? 예금에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퍼즐이 너무 이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고쳐야 할 부분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예. 저도 이해는 가요. 행동경제학에 보면은 사람들은 두 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제 감성적인 직관적인 예. 영역하고 이제 이성적인 영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퇴직연금이나 노후 자산 관리를 할 때는요, 이성적인 영역을 가져오셔야 돼요. 감성적으로, 직관적으로는 저는 예금이 너무 편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을 길게 걸쳐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 부분은 자본을 가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나오는 그렇죠.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관적인 사고, 빠른 사고를 하다 보게 되면 보수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그 자산이 좋은 자산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도 언제 이야기하기를 그 세계 8대 불가사의는 맞습니다. 복리라고 예. 이야기한 게 직관적으로 사람 머리는 이해 안 되고 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도 똑같은 그런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렇게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쪽을 택하시는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고 장기적으로 그런 계산의 판단하에서 예. 투자를 하시는 것. 그게 저는 축적에서 가장 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출이 축적보다 훨씬 어렵다. 그리고 인출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퀀스 리스크, 순서 리스크 네. 이런 것도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자리 문제도 개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인출 전략에서는 특히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이 책에서 좀 다루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인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축적할 때는 자기의 월급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인출할 때는 월급은 안 들어가고 돈을 꽃감 빼냈듯이 빼냈어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운영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아까 뭐 시퀀스 리스크도 말씀하셨지만은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장수 리스크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적할 때보다는 훨씬 어렵고요. 시장이 안 좋은 때도 나는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출할 때는 가급적 인컴 자산을 많이 넣으라고 하는 것이요.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내가 팔지 않고 인컴으로 내가 어느 정도 생활비를 충당하게 만들려고 인컴 자산을 넣으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한 2년 전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퇴직한 임원들이 예. 모여서 이제 점심을 먹다가 다들 이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브라질 국채를 가지신 분은 브라질 국채도 지금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다음에 이제 리츠도 가격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졌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은 뭐냐면은 배당 받고 가만히 있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당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인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인출 자산에서는 상당히 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출 자산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상품이 인컴 상품이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종신연금입니다. 종신연금. 예, 종신연금을 어떻게 소위 말해 장수연금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내가 국민연금도 종신연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외에 내가 종신연금으로 노후를 어떻게 좀 준비할까 하는 거, 이 부분에 이제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예. 어떤 상품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유행을 하느냐 하면은 소위 말해 구조화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가가 막 떨어지더라도 1% 최저 수익률은 보장해 줄게. 대신 주가가 막 오르고 있다? 그러면 오른 것이 한 30% 정도를 내가 그걸 너한테 줄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거의 가입하는 사람은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먹더라도 손실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되는 거는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 상품들이 이제 소위 말해 하이브리드 상품인 것이죠. 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확정금리로 갔다가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주식으로 가는 것이죠. 일종의 그래서 하이브리드 상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상품하고 인컴 상품하고 그다음에 종신연금 이 세 가지가 거기서 아주 주축을 차지합니다. 자, 이것만 보시더라도 축적하고 달라지는데요.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냥 축적되는 S&P 500이나 주식 하나만 해도 충분해요. 아까처럼 그 주식을 과소 보유하는 막 직관이 먼저 작용을 해서 하는 그 부분만 잘 피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인출할 때는 일단 상품이 완전히 다양화되는 것입니다. 그 측면부터 좀 어렵기 때문에요. 좀 여러분들이 혹시 인출을 시작한다든지 할 때는 조금 금융회사나 찾아가서 한번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상품 같은 거 할 때 그냥 이거 하나 딱 되면은 그냥 해결되는 상품 없어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인출에는 이거 하나만 딱 넣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네. 호주가 이제 연금이 발달했잖아요. 호주에서 이제 이 상품을 사실은 일찍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떤 상품들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냐면은 소위 말해 상품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출을 한다 그러더라도 이 안에 종신연금, 장수연금, 그 다음에 펀드 이렇게 결합해서 못 넣잖아요. 예. 근데 호주에는 그걸로 이제 결합해서 넣게 한 상품을 이제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호주의 보고서에서 두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 금융권 간의 상품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라. 예를 들어 종신연금 가진 사람, 투자 상품 가진 금융기관, 나는 이것, 나는 저것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예,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신연금 같은 경우는 뭐 증권사랑 예. 은행은 취급할 그렇죠. 수가 예. 없기 때문에 예. 그 이제 말씀하시죠. 방카슈랑스로서 하긴 합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는 거의 안 한다고 네. 보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CIPR이라는 상품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붙여가지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마치 여러분들이 축적할 때의 소위 말해 그 디폴트 옵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만 인출할 때 이것만 딱 택하면은 그 상품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평균 수명 한 85세까지는 투자 계좌에서 인출을 자동적으로 하게 만들어 놓고요. 평균 수명을 넘어가면은 종신연금에서 인출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인출을 할 때 돈을 예를 들어 5억 원을 가지고 인출한다 하면은 이 중에 한 10% 정도는 장수연금에 넣습니다. 넣는데 5천만 원 가지고 되겠나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많아야 1억 원입니다. 한 10에서 20%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장수연금은 85세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세부터 85세까지 1억 원을 운용을 계속 한 다음에 85세에 연금을 주니까 연금 액수도 많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4억 원은 자기가 85세까지 해서 계좌 인출을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장수연금으로 평균 수명 이후에 죽을 때까지 받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자동 인출 상품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기관에서 그 서베이를 해봤는데요. 인출에 관해서 이제 퇴직연금 인출에 관해서 물어봤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은 뭐겠습니까? 느낌상 뭐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딱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뭘 제일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까?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거, 인출할 수 있는 예, 거. 그게 이제 세금이 관련돼 있죠. 예. 일단은 이제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뭐 세금을 깎아달라, 세율을 낮춰달라, 세제 혜택을 달라 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의외로 자동 인출 상품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가 그게 나온 저도 것이요. 정말.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좀 나왔으면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인출할 때 정말 이제 이거 하나만 택하면 되게 되거든요. 그쵸. 예.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예.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본인이 할 예, 수밖에 예. 없고 본인이 좀 공부도 좀 하시고 좀 상담도 받으시고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인출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드셔야 맞습니다. 되는 상황인 예, 거죠. 예. 근데